더 까줘야 될 것 같아. 땡큐. 그럼 아빠만 좋아하았을까? 머리를 좀. 요거나 다 요거. 그래, 그거 괜찮다. 이거 괜찮고. 모두에는. 이것도 괜찮다. 요건 어때? 그래, 첫 번째 것도 이게 괜찮아. 가만. 그래. 이거? 이거 괜찮고. 건강객 같아. 몇 년이야? 아, 뭐야. 깜짝아. 아, 맞다. 어차피 소면 넣을 거니까. 난 맛을 보지 않고 이따가 그 감동을 느낄 거야.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하는 것보다 맛있는데, 엄마? 진짜로? 응. 이 김대섭 셰프의 레시피야. 그게 누구야? 유튜브. 유튜브? 감사합니다, 김대석 셰프님. 자, 아니, 한 번 이렇게 해준 적이 없잖아. 내가 갖다가 놔. 이거 너무 페이크. 비주얼 좋네. 응. 응? 비주얼 좋지. 우리 아빠 아사히지. 아사히. 그럼 나는 이거. 나는 제주.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내가 줘. 사랑해요. 두 개 다 비비는 거야? 두 개 다 비벼줘. 아빠가 그냥 이걸로 바꿀래 그럼? 바꿔. 그래. 싫다더니 왜? 독특하고 맛이 괜찮아. 고등학교 때 선배들은 교실에 보러 오는 거 알아? 교실로 보러 왔어? 그래. 왜? 예쁜 애 있다고. 남자 선배들이? 그럼. 나도 보러 왔어. 나 보러 왔었는데. 나 보러 왔었다? 네? 중학교 때. 우르르 보러 왔어. 근데 사람들 그 오빠한테 야 이씨 장난하냐? 진짜? 야 죽을래? 이러면서 가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누구야 그 그놈? 아니 근데 그게 그래도 어차피 누군가는 누구 눈에는 예쁘다는 거잖아. At least. At least. 독특한 취향이었나 보다. 근데 가봐. 어디까지 갈래? 너무 빨리 걷지 말고 적당히. 미아우. 막 이런 소리 내면 얘가 쳐다본다 그러는데. 다시 해봐. 마아우.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색깔. 맛있다. 아 가위를 좀 잘라줄까? 가위? 응. 쫄면을. 아, 입으로 끓이면 돼. 오 진짜 안경 잘 어울린다. 응? 안경 어디 맞춘 거야? 다비피. 그러니까 다비치 어디? 일단 앞서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뭐 누군가에게 쉽게 결혼을 해라 마라, 뭐 이혼을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셨을 때 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딱 서신 분들, 이미 결심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덜 아프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제 경우에는 웬만하지가 않은 문제라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거는 이혼밖에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결심은 바로 그날 했어요. 근데 결심을 했다고 해서 뭐 마음이 바로 정리가 된 거는 아니고 당연히 뭐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마음은 여전히 여기있지만 조금 더 결정을 앞서서 한 거죠. 이제 제가 가끔 댓글들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뭐 이혼 막 했는데 아니면 이혼하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뭐 친정 부모님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은 뭐 안 받아주실 거고 뭐 저는 갈 곳이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은 진짜 좀 마음이 안 좋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딱 작년 9월 말에 처음에 이런 사건들 딱 직면하고서 부모님께도 다 털어놓기가 어려웠을 때 우연히 온라인을 통해서 저랑 엄청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랑 성별도 같고 나이도 같고 혼인 유지 기간이 9개월로 짧다는 것도 같았고 배우자한테 기책 사유가 있다는 것도 같았고 근데 다만 좀 달랐던 게 그분은 이미 저보다 1년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모든 법적인 공방을 다 마치고 나서 서류도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는 상태였어요. 완료를 한 상태였고 근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얻었고 또 심지어는 그분이 실제로 만남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나가도 되나?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약간 경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때라서 딱 작년 10월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손 내밀어 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서 고속터미널역에서 만났는데 딱 그분의 존재 자체도 되게 위안이 됐고 또 그분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딱 제 마음에 되게 깊게 박혔던 게 뭐냐면 그 유책 배우자가 한 행동들을 실수로 생각해서 용서해 주는 거는 안 된다. 왜냐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칠 수 없는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없는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반복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 다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힘든 일들을 털어놓는 대상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가 없더라도 뭐 일면식이 없는 남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상의 익명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제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 영상 보시면 그러니까 친정이 너무 든든하다, 되게 쿨하시다, 오픈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모님 세대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혼이라는 거를 흠으로 생각하는 게 남아있는 세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웠냐면 내 부모님이 내 편을 혹시 안 들어주시고 좀 옛날 마인드로 참고 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이혼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떨어져서 초반 며칠을 그냥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전에 제 전 남편 김아무개가 먼저 저희 친정을 찾아가서 좀 흥분해서 자기 잘못들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다 얘기를 하고 빌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좀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나조차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감히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본인이 예고도 없이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다 얘기해서 저희 부모님 막 놀라게 하고 했다는 게 제가 너무 괘씸하고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도 이제 디테일까지는 모르셨기 때문에 뭐 지금도 완전히 다 알고 계시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완강하게 막 이혼해라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셨어요. 일단 사위를 되게 예뻐했어요. 그리고 일단 사돈끼리도 친분이 되게 두터웠고 좀 일반적인 사돈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막 무조건 너 그래 이혼해 잘했어 이렇게 지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김아무개가 보이는 무책임한 행동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회피한다든가 제가 하는 전화 같은 거를 뭐 몇십 통 안 받고 대화를 거부한다든가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완전히 등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혼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사건 이외로도 추가적으로 제가 김아무개에 대해서 알게 된 치명적인 사실들이 몇 개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직접 알게 됐다기보다는 김아무개의 뭐 직장 동료, 전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제보 아닌 제보처럼 해서 알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실들에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만 너무 명백해진 거예요. 뭐 부모님이 이혼을 안 받아들이실래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확실하게 정말 나 이상한 놈이에요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좀 빨리 손절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한 일 중에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추가됐어요. 이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일단 결혼 생활 동안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랑 또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제가 완벽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100점짜리 와이프였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점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 저도 결혼 처음이니까 부족한 모습이 당연히 많았겠죠. 근데 제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9개월을 살았지만 사실 김아무개가 일이 되게 바빠서 이제 평일에 거의 새벽에 퇴근하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말 부부처럼 살았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9개월 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3개월 산 부부가 붙어있던 시간보다도 덜 붙어 있었을 거예요. 한 2, 3개월 사는 거랑 거의 동일한 시간을 함께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평일에 매번 혼자 집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주로 집안의 대소사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혼자 책임을 졌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 부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업계도 사실 되게 빡세고 뭐 야근도 저도 많이 하고 저 출장도 많이 가고 되게 바쁜데 근데 저도 일을 하지만 결혼 준비 같은 거는 제가 되게 많은 부분 했었고 또 집 인테리어 영상 제가 올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 보면은 저 집은 왜 저 여자 혼자서 저런 걸 다 하고 있지? 남편 인풋은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왜냐면 제가 다 혼자 했거든요. 저도 바쁘지만 어쨌든 간에 퇴근하고서 새벽까지 준비 다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저는 결혼식장 들어가기 딱 일주일 전까지도 혼자 운전해가지고 김포에 있는 뭐 타일 도매 매장 이런 데 가서 자재 막 고르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고생이다라고 스스로 납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뭐 시부모님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기도 했고 그냥 서로 잘하는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후회되는 게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너무 떳떳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 다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떳떳하니까요. 어떻게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일단 안 힘들 순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나 자책을 하지 마셔야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대부분 다 심각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책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좀 달라졌을까?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나았을까? 이런 생각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 연민과 우울에 한번 빠져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 어제 내가 막 자책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기분이 나아졌나?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노예요, 노. 절대 기분이 그런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우울해지기 마련이에요.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계속 들 만큼 내가 진짜 많이 힘들구나. 근데 어차피 이런 생각 해봤자 어제도 이 생각 해봤는데 뭐 나한테 도움 되는 건 없었어. 그냥 뭐 달달한 거나 먹고 맥주 마시고 이 생각은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생각 한번 해봤는데 어차피 생각하면 더 우울해. 이거를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상황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해드리자면 내가 나라는 어떠한 인생 게임을 조종하는 게임 플레이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게임 캐릭터 한 마리를 키우는 중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는 거고 그 프린세스 메커라는 게임 아시죠? 이거 좀 옛날 사람들만 알 텐데 일단 내 게임 캐릭터는 지금 너무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돈도 깨지고 지금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그 게임 캐릭터를 살려줘야 하는 입장이라면은 무엇을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임 캐릭터가 뭐 너무 힘들다고 자기 맨날 술만 마시면서 우울하게 살 거고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도 못하겠다고 때려칠 거고 뭐 이러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애를 그렇게 놔둘 수 있는지 뭐 이미 이뤘는데 더 잃어? 그건 안 되죠. 건강 지켜야 되고 뭐 나가서 조깅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고 일단 출근하라고 하겠죠. 직업이 없으면은 뭐 아르바이트라도 구하게 해서 좀 주의를 다른 데로 환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떨어져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70세 할머니 이론이랑 동일한 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내가 이 아파하는 이 문제들이 내가 70세 할머니가 됐을 때 과연 기억이나 할 일인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파할 일인가? 그 할머니가 지금 나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 근데 70세 할머니가 할 대답은 솔직히 뻔하잖아요. 아니 그거 그렇게 아파할 일 아니고 별거 아니야. 아니, 잘했어. 너 얼른 도망쳐.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인연이라는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안 될 인연이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인연이라면 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연이 아니니까 지금은 뭐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헤어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뭐 다 복잡하고 다른 생각하기 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근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 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걸 제가 왜 꼭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못했었어요, 초반에. 화내고 뿌시고 하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감정을 누른다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평상시에 어디 가서 늘 차분하다는 소리를 듣는 편인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뭐 눈이 뒤집히고 뭐 정신이 그냥 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특히 초반에 한두 달 동안 뭐 유튜브 시작하기도 전의 일인데 감정이 되게 오락가락했고 그때 되게 불안 증세나 우울증도 되게 심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많은 그로부터 이제 한 반년이 흐르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훗날 발목이 잡히는 일들은 대부분 제가 제일 감정적이던 그 초반 한두 달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김아무개한테 경찰 고소 당했다고 언급을 한 적 몇 번 있는데 그 죄목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모욕, 협박, 강요,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충 뉘앙스 보면 감 딱 오시겠지만 이렇게 남녀가 피 튀기는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막 모욕, 협박,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 연끌 해가지고 고소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실제로 뭐 경찰 조사 제가 이미 받았지만 받으러 갔을 때 저런 말씀드렸던 이런 제목들에 대해서는 거의 여쭤보시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피소가 돼서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유쾌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게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에서마저도 내가 괜히 저런 약간 떡밥을 줘가지고 괜히 상황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게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가령 욕설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의 규칙 사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기를 시키고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내면서 너 뭐 왜 이랬냐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모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인지도 모르고 저도 그냥 웃겨요. 그냥 사실 참 별게 다 죄가 되고 이러는 세상인데 근데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냉철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라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냥 인지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게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제가 한 행동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뭐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 내가 내 소중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가능하다면.